애들 아빠, 제발 이번 한 번만이라도 수술비 좀 빌려주면 안 돼. 엄마가 치매에 암까지. 이제는 정말 위험해. 미자야, 이제 그만하자. 지금까지 애들 키우느라도 고생했잖아. 부모 봉양까지 하라면 난 못해. 그냥 각자 효도하자. 각자 효도. 지금 그 말이 진심이야? 너희 부모는 너가 챙기고 내 부모는 내가 챙기고 간단하잖아. 왜 꼭 내가 너희 집까지 떠안아야 해? 40년 동안 내가 누구 부모만 챙겼는데 당신 부모 제사상 차리고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내 엄마는 늘 뒤로 밀려도 참고 살았어. 그런데 이제 와서 각자 효도하자고? 그게 사람이 할 소리야? 현실적으로 보자고. 애들도 다 컸고 이제부터는 서로 부담 안 주고 살자. 그게 더 편해. 40년 동안 시댁 부모만 챙기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친정엄마가 치매와 암 판정을 받자 남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젠 애들도 다 컸잖아. 부모 봉양까지 하기 힘들다. 그냥 각자 효도하자. 그 순간 제 40년의 희생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시집 와서 첫 명절이 생각납니다. 새벽 2시까지 제사 음식을 준비하다가 물을 써는데 칼에 손가락을 베었습니다. 피가 주르륵 흘러 도마를 붉게 물들였지만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 끝까지 참았습니다. 붕대를 감고도 계속 음식을 만들어야 했죠. 그때 친정엄마가 전화로 하신 말씀이 아직도 귓가에 선명합니다. 미자야, 시집 갔으면 시댁이 내 집이야. 친정 생각하지 말고 시댁에만 잘해. 그게 며느리 도리다. 그래서 친정에는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감춰왔습니다. 명절에도 시댁 일정에 맞춰 친정에는 잠깐씩만 들렀습니다. 엄마 생신에도 시어머니 일정이 겹치면 친정을 포기했습니다. 엄마는 늘 이해한다고 시댁 일이 우선이라고 하셨지만 그때마다 엄마 목소리에 숨어있던 쓸쓸함을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오후 2시경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립니다. 수진이입니다. 평소 딸의 밝은 목소리와는 완전히 다릅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떨리는 마치 유리컵을 나르는 사람처럼 신중한 어조입니다. 엄마, 할머니 검사 결과가 나왔어요. 그 순간 심장이 가슴 밑바닥으로 털썩 떨어지는 느낌입니다. 손에 들고 있던 도자기 그릇이 미끄러져 싱크대 스테인리스에 부딪혀 쨍그랑 날카로운 소리를 냅니다. 그 소리가 귓속을 찌르며 울려 퍼집니다. 치매 의심 소견이 있다고 해요. 치매. 그 두 글자가 제 머릿속에서 쇠망치로 두들겨 맞는 것처럼 울려 퍼집니다. 엄마가 저를 못 알아보신다는 건가요? 갑자기 어릴 때가 떠오릅니다. 시장에서 길을 잃었을 때 엄마를 찾아 목이 터져라 울었던 그때. 이번엔 엄마가 저를 완전히 잃어버리시는 건가요? 다리에 힘이 빠져 주방 의자에 털썩 주저앉습니다.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40년 동안 시댁 일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엄마는 혼자서 서서히 기억을 잃어가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시어머니 약 챙겨드리고 병원 모시고 다닐 때 정작 제 엄마는 혼자서 아픔을 견디고 계셨던 거죠. 그날 오후 친정집으로 달려갔습니다. 평소 20분 거리를 1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엄마네 대문을 열고 들어서자 익숙한 된장찌개 냄새가 코끝을 스칩니다. 하지만 그 냄새 속에 뭔가 썩은 듯한 곰팡이 냄새 같은 서늘한 기운이 섞여 있습니다. 거실 낡은 꽃무늬 소파에 앉아 계신 엄마를 봤습니다. 숨이 목구멍에서 막힙니다. 엄마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습니다. 마치 한겨울 연못에 두꺼운 얼음이 얼어붙은 것처럼 흐릿하고 텅 비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렇게 따뜻하고 지혜로웠던 그 눈빛이 이제는 초점을
잃고 허공을 헤매고 있습니다. 엄마가 저를 보며 천천히 마치 낯선 사람에게 말하듯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 아주머니, 누구세요? 그 순간 세상이 무너집니다. 머리가 어지러워 벽에 손을 짚지 않으면 쓰러질 것 같습니다. 40년 넘게 저를 미자야 하고 다정하게 불러주시던 엄마가 저를 완전한 타인, 아주머니라고 부르십니다. 제 딸을 뱃속에서 10달을 키우고 산고의 고통으로 낳아주신 딸을 알아보지 못하시는 겁니다. 목구멍이 메어와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간신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엄마, 저예요. 미자예요. 엄마 딸이에요. 엄마는 한참 제 얼굴을 들여다보십니다. 마치 안개 속에서 무언가를 찾으려는 사람처럼 눈을 가늘게 뜨시고 저를 응시하십니다. 그제야 어렴풋이 기억이 나시는 듯 고개를 끄덕이십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여전히 의문이 가득합니다. 미자가 이렇게 늙었나? 그 말에 제 눈물이 댐이 터지듯 쏟아집니다. 뜨거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 입꼬리까지 짠맛이 번집니다. 엄마에게 저는 아직도 20대의 어린 딸로 기억되고 있었던 겁니다. 시간이 흘러 66세가 된 제 주름투성이 얼굴은 엄마에게 낯선 할머니일 뿐입니다. 엄마의 작고 마른 손을 잡습니다. 한때 그토록 따뜻하고 든든했던 그 손이 이제는 얇은 종이처럼 차갑고 가벼워졌습니다. 손가락 사이사이로 뼈가 만져질 정도로 말라 있습니다. 40년 동안 제가 시댁일에만 매달려 있는 동안 엄마는 혼자서 이렇게 늙어가고 계셨던 거죠. 며칠 뒤 수진이에게서 또 전화가 옵니다. 이번에는 목소리가 더욱 떨리고 있습니다. 엄마, 할머니 추가 검사 결과에서 간에 암이 발견되었다고 해요. 치매에 이어 암까지.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입니다. 전화기를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려 제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시댁 부모님께는 그토록 정성을 다했는데 정작 제 엄마는 혼자서 병마와 싸우고 계셨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조심스럽게 엄마 얘기를 꺼냅니다. 저녁상을 차리고 영수 맞은편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애들 아빠, 우리 엄마가. 영수는 젓가락을 툭 내려놓고 짜증 섞인 한숨을 길게 쉽니다. 그 한숨 소리가 칼날처럼 제 가슴을 베어갑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준비해온 말처럼 또박또박 차갑게 말합니다. 지금까지 애들 키우느라 고생했는데 이제는 너희 부모님 봉양까지 하라고. 나는 못하니깐 각자 부모님 챙겨자. 우리 부모님도 연세가 있으시고 우리도 각자 효도하자. 각자 효도하자. 그 6글자가 제 가슴을 송곳으로 찌르듯 아픕니다. 40년 결혼 생활에서 들어본 말 중 가장 차가운 얼음장처럼 싸늘한 말입니다. 그날 밤부터 설거지를 하며 계속 생각합니다. 각자 효도하자는 말이 머릿속에서 끝없이 맴돕니다. 찬물에 손을 담그고 그릇을 닦는데 물이 얼음장처럼 차가워 손끝이 시렵지만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냉기가 더 매섭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저는 40년 동안 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시댁 부모님께 명절마다 제가 아르바이트로 번 돈까지 보태 용돈을 드리고 제사 때마다 밤을 새워가며 20가지가 넘는 음식을 준비하고 영수 월급에서 시어머니 용돈을 빼드리고 그런데 정작 제 엄마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는 각자 효도하자는 말을 듣게 되다니요. 계산해보니 지난 40년 동안 시댁 부모님께 드린 돈이 수천만 원이 넘습니다. 명절마다 30만 원씩, 생신 때마다 50만 원씩, 시아버지 기일 때마다 20만 원씩. 제가 새벽 시장에서 일해서 번 돈까지 보태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제 손가락이 얼어 빨갛게 부어가며 김장을 담가 시댁에 보내고
무릎이 아픈데도 쪼그려 앉아 시어머니 발톱을 깎아드렸습니다. 하지만 친정엄마께는 어땠나요? 시어머니 눈치가 보여서 제대로 효도다운 효도를 한 적이 없었습니다. 엄마 생신에도 시댁 일정이 겹치면 친정을 포기했고, 엄마가 아프다고 해도 시어머니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엄마가 혼자 병원에 가신다고 해도 시어머니 약 타러 가는 일이 더 중요했죠. 며칠 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 탁자 위에 커다란 여행 가이드북이 번쩍번쩍 빛나며 놓여 있습니다. 표지에는 제주도 럭셔리 리조트 완벽 가이드라는 제목이 금박으로 박혀 있고, 그 옆에는 시어머니가 최근에 받은 고급 쇼핑백들이 줄지어 놓여 있습니다. 책을 넘겨보니 1박에 50만 원이 넘는 오션뷰 리조트 사진들이 가득합니다. 영수의 빨간 볼펜, 필기가 곳곳에 보입니다. 4월 둘째 주 3박 4일 골프 코스 예약 필수라고 꼼꼼히 메모되어 있습니다. 계산해보니 여행비만 200만 원이 넘습니다. 그 순간 머리가 하얘집니다. 제가 엄마 수술비 걱정에 밤잠을 못 이루고 있을 때 그들은 벌써 후화 여행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겁니다. 시어머니 쇼핑백을 열어봅니다. 백화점 브랜드 택이 그대로 달린 실크 블라우스가 나옵니다. 가격표를 보니 89만 원. 제가 새벽 5시부터 저녁 8시까지 마트에서 일해야 한 달 만에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립니다. 그때 시어머니가 1층에서 전화 통화를 하는 목소리가 계단을 타고 올라옵니다. 목소리가 크고 분명해서 한 글자도 놓치지 않고 다 들립니다. 아, 그래. 우리는 우리 것만 챙기면 되는 거야. 며느리 친정은 며느리가 알아서 하는 거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까지 우리가 왜 책임져야 해. 그런 돈 있으면 우리 아들한테나 더 써줘야지. 피 한 방울 안 섞인 사람들. 그 말이 제 가슴을 송곳으로 쑤시듯 아픕니다. 무릎에 힘이 빠져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4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아왔는데 결국 저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었던 거죠. 아무리 정성을 다해도 아무리 희생해도 언제든 버릴 수 있는 남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결단을 내립니다. 엄마를 포기할 수는 없습니다. 낮에는 간병인을 고용해 엄마를 돌보고 저는 새벽 시간과 주말에는 24시간 카페에서 설거지를, 오후에는 대형마트에서 진열 정리 일을 하기로 합니다. 하루에 2곳을 뛰어다니는 강행군이지만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66세에 시작하는 아르바이트입니다. 새벽 카페 설거지는 5시부터 9시까지 찬물에 손을 담그고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박박 문질러야 합니다. 손가락 끝이 갈라져 피가 나도 참습니다. 마트 일은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무거운 물품들을 나르고 진열하느라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아도 참습니다. 밤에는 제가 직접 병실에 가서 엄마를 돌봅니다. 첫 아르바이트 날, 카페 사장이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습니다. 어머님, 연세가 괜찮으시겠어요? 66세 할머니가 설거지, 아르바이트를 한다는 게 그렇게 신기한가 봅니다.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숙입니다.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뭐든 할 수 있습니다. 밤 11시 병실로 갑니다. 복도에는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찌르고 어디선가 신음소리가 들려옵니다. 엄마는 하얀 병원복을 입고 누워 계십니다. 얼굴이 한 뼘 정도 더 작아진 것 같습니다. 어느 날 밤 병실에서 엄마의 차가운 손을 잡고 있는데 엄마가 갑자기 중얼거립니다. 평소보다 맑은 목소리입니다. 미자야, 너 혼자 이렇게 고생하는구나. 엄마가 짐만 되고. 아니에요, 엄마. 제가 엄마 딸이잖아요. 엄마의 흐릿한 의식 속에서도 딸을 걱정하는 마음만은
또렷했습니다. 시간은 잔인하게 빨리 흘러갑니다. 병원비는 매주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제가 평생 모은 적금 3천만 원은 2달 만에 바닥났습니다. 카드론과 개인 대출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이자만으로도 매달 200만 원씩 나가는 상황입니다. 66세의 빚더미에 앉은 제 현실이 처절합니다. 팔뚝 굵기만 한 통장 정리서를 보며 한숨만 나옵니다. 평생 한 푼 두 푼 아껴가며 모은 돈이 몇 달 만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엄마를 위해서라면 더 많은 빚도 질 수 있습니다. 어느 날 오후 마트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거실에 커다란 캐리어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습니다. 새것 냄새가 코끝을 찌릅니다. 가방 옆에는 항공 티켓과 호텔 바우처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고 그 위에 영수 필체의 작은 쪽지가 올려져 있습니다. 미자야, 우리 3박 4일 여행 다녀올게. 너도 좀 쉬엄쉬엄 해. 냉장고에 반찬 해놓고 갔으니까 데워 먹어. 그 쪽지를 읽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 쪽지를 제대로 잡을 수도 없습니다. 제가 엄마 병원비로 허리가 휘어져 가는 동안, 빚을 져가며 밤낮 없이 일하고 있는 동안, 그들은 고급 리조트 여행을 떠나는 겁니다. 화가 치밀어 올라 숨이 막힙니다. 가슴이 터질 것 같아 벽에 손을 짚고 가까스로 지탱합니다. 며칠 뒤부터 제 휴대폰으로 그들의 여행 사진이 하루에 서너 장씩 전송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 사진은 공항 VIP 라운지에서 찍은 것입니다. 영수와 시어머니가 크리스탈 와인잔을 들고 환하게 웃고 있습니다. 시어머니는 새로 산 명품 옷을 입고 있고 영수는 평소에 보지 못했던 여유로운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진은 호텔 풀사이드입니다. 시어머니가 선글라스를 끼고 칵테일을 들고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진은 고급 스파에서 마사지를 받는 시어머니 모습입니다. 매일 오는 사진을 볼 때마다 속이 뒤틀리고 울화가 침입니다. 시어머니가 스파에서 마사지 받는 사진을 보고 있을 바로 그때 제 휴대폰에 병원에서 급한 전화가 걸려옵니다. 보호자분, 환자분 상태가 갑자기 악화되어서 응급실로 옮겼습니다. 지금 당장 오셔야 해요. 그 시간 영수는 골프장에서 홀인원 기념 사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사진 속 영수는 골프채를 번쩍 들고 승리의 포즈를 취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해 보입니다. 아내의 어머니가 생사를 넘나드는 상황인데도 말입니다.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습니다. 차창 바카로등들이 번져 보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이럴 수 있을까요? 제 엄마가 응급실에 실려가는데 여행을 즐기다니. 응급실에 도착하니 엄마는 산소 마스크를 쓰고 계십니다. 각종 기계들이 삐삐 소리를 내며 엄마의 생명을 감시하고 있습니다. 엄마의 손을 잡으니 얼음처럼 차갑습니다. 어느 날 밤, 엄마의 상태가 더욱 악화됩니다. 열이 39도까지 치솟으며 의식이 흐려집니다. 저는 딱딱한 의자에 앉아 엄마 곁을 지킵니다. 엄마의 거친 숨소리만 조용한 병실에 울려 퍼집니다. 쌕쌕거리는 그 소리가 제 가슴을 조여옵니다. 새벽 5시쯤 엄마가 잠깐 의식을 되찾으십니다. 엄마는 제 손을 부들부들 떨리는 손으로 꼭 잡으며 신랄 같은 목소리로 중얼거립니다. 미자야, 엄마가 너무 오래 아팠어. 너만 고생시키는구나. 괜찮아요, 엄마. 저 괜찮아요. 엄마는 제가 지킬게요. 미자야,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는데 지금은 짐덩어리가 되어버렸구나. 그 말을 끝까지 하지 못하고 엄마는 다시 잠에 빠져드십니다. 엄마의 말이 가슴에 비수처럼 박힙니다.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는데 지금은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자신을 한탄하시는 거였습니다. 다음 날 오후 영수에게서 문자가 옵니다. 여행 잘 다녀올게. 필요하면 연락해. 날씨 좋다. 겨우 2줄입니다. 엄마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고 연락했는데도 이런 시시한 문자만 보냅니다. 문자를 읽는 순간 휴대폰을 집어던지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보며 눈물이 강물처럼 쏟아집니다. 40년 동안 가족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완전히 혼자였구나 싶습니다. 엄마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지던 5월 어느 날 담당 의사가 저를 상담실로 부릅니다. 의사의 표정이 무겁습니다. 보호자분,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입니다. 수술을 하면 생존 가능성이 있지만 의사가 말을 잠시 멈추고 저를 바라봅니다. 수술비가 2천만 원, 회복 과정까지 고려하면 총 3천만 원 정도 각오하셔야 합니다. 그 금액을 듣는 순간 의자에서 미끄러져 내릴 뻔합니다. 다리에 힘이 완전히 빠져버렸습니다. 이미 대출과 카드론으로 1,500만 원을 빚졌는데 또 어디서 3천만 원을 구한다는 말인가요? 66세에 시작한 아르바이트로는 감당할 수 없는 천문학적 금액입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2곳에서 일해도 한 달에 겨우 200만 원 정도인데 3천만 원이라니 머리가 하얘집니다. 저는 영수에게 마지막으로 간청하기로 합니다. 무릎을 꿇고라도 빌어보기로 합니다. 집에 돌아와 거실에서 영수를 기다립니다. 영수가 퇴근하자 조심스럽게 다가가 그의 팔을 잡습니다. 애들 아빠, 제발. 정말 제발. 이번이 마지막이야. 엄마가 죽을 수도 있어. 수술비만 도와주면. 제발. 목소리가 떨려 제대로 말이 안 나옵니다. 영수는 소파에 털썩 앉아 TV를 켜며 대답합니다. 리모컨을 누르는 소리가 딱딱 울려 퍼집니다. 화면에서 눈을 떼지도 않은 채로 차갑게 말합니다. 미자야, 이제 그만해. 현실을 봐. 우리도 우리 것을 챙겨야지. 어차피 뭐요? 어차피 치매 걸린 늙은 장모니까 돈 쓸 가치 없다는 거예요. 영수가 처음으로 저를 똑바로 쳐다봅니다. 그 눈에는 차가운 계산만 있을 뿐입니다. 사람을 보는 눈이 아니라 물건 값을 매기는 눈입니다.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수술해도 얼마나 더 사실지도 모르잖아. 그 돈이면 우리 노후 준비를.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40년 동안 함께 산 사람이 제 엄마를 돈으로 계산하고 있었다는 것을, 사람의 생명을 저울질하고 있었다는 것을. 제가 40년 동안 시어머니를 친어머니처럼 모셨는데 정작 제 엄마는 돈이 아까운 존재일 뿐이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엄마 방을 정리하다가 낡은 서랍 속에서 작은 철제 상자를 발견합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그 상자를 열어보니 깜짝 놀랄 일이 벌어집니다. 3억이 넘는 통장과 부동산 서류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엄마의 손글씨로 적힌 오래된 메모도 발견합니다. 미자가 시집살이로 고생하는 걸 보니 마음이 아프다. 하지만 너무 일찍 재산을 알려주면 오히려 시댁 사람들과 분쟁만 생길 것 같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까지 조용히 모아두자. 미자야, 엄마가 너를 위해 준비한 거야. 눈물이 쏟아집니다. 엄마는 제가 시댁에서 눈치 보며 사는 걸 보시면서 혹시라도 재산 문제로 더 큰 갈등이 생길까봐 걱정하셨던 겁니다. 엄마의 마지막 배려였던 거죠. 하지만 법적 절차로 인해 즉시 사용할 수 없다는 변호사의 말에 절망합니다. 최소 한 달은 걸린다고 합니다. 저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발을 동동 구르며 울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11시 병원에서 응급 호출이 옵니다.
택시 기사에게 빨리 가달라고 소리를 지르며 병원으로 달려갑니다. 중환자실에 누워 계신 엄마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산소 마스크를 쓴 채 힘겹게 숨을 쉬고 계십니다. 새벽 3시 엄마가 제 손을 애타게 찾으며 마지막 말씀을 하십니다. 미자야, 내가 와줘서 고마워. 엄마가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 아니에요. 엄마, 저는 엄마 딸이에요. 엄마는 제 전부예요. 미자야,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어. 너처럼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가 업어주시고 우리 미자도 나에게는 소중한 딸이야. 이제는 너도 너를 소중하게 생각했으면 좋겠구나. 사랑한다, 아가.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엄마는 제 손을 꼭 잡은 채 조용히 숨을 거두십니다. 엄마는 수술을 받지 못하고 떠나셨지만 수술비로 쓸 수 있는 충분한 재산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그걸 좀 더 일찍 발견했다면, 법적 절차를 더 빨리 밟았다면, 엄마를 살릴 수 있었을 텐데, 장례를 치르는 3일 동안 저는 로봇처럼 기계적으로 모든 일을 처리했습니다. 눈물도 말라버렸습니다. 조사 결과 엄마의 전체 재산 규모는 거의 55억 원에 달했습니다. 평생 검소하게 살며 한 푼, 두 푼 모으신 돈이었습니다. 그런데 엄마의 재산이 발견되었다는 소식이 시댁에 알려지자 마법처럼 모든 것이 바뀝니다. 그동안 각자 효도하자며 차가웠던 그들이 갑자기 180도 달라진 겁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저에게 찾아옵니다. 평소에는 보지 못했던 눈물을 글썽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합니다. 미자야, 그동안 우리가 너무했나 보다. 사실 장모님 돌보는 거 도와드리고 싶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우리도 마음만은 늘 있었어. 정말 미안해.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주도 여행 200만 원, 명품 옷 100만 원은 어떻게 마련한 건가요? 그 돈이면 엄마 수술비에 보탤 수 있었을 텐데요. 영수는 더 가관입니다. 갑자기 다정한 남편 흉내를 내기 시작합니다. 미자야, 장모님 일로 정말 고생 많이 했어. 우리가 그때 몰라줘서 정말 미안해. 이제라도 우리가 뭔가 도와줄 수 있는 게 있으면 언제든 말해. 하지만 저는 그들의 변한 태도가 진심이 아니라는 걸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눈빛에는 계산기가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거든요. 며칠 뒤 시어머니의 본색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엄마 생전에 자신이 얼마나 잘해드렸는지를 과장해서 떠벌리기 시작한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장모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명절마다 용돈도 50만 원씩 드리고 생신 때마다 백화점에서 비싼 선물도 사드리고 병원도 모시고 다니고 모든 게 거짓말입니다. 실제로는 명절 용돈도 제가 제 아르바이트 돈으로 준비했고 생신 선물도 제가 사드렸거든요. 시어머니가 직접 준비한 건 마트에서 할인받은 과일 한 상자가 전부였습니다. 병원에는 한 번도 함께 간 적이 없어요. 영수는 더욱 노골적입니다. 상속 관련 법률 서적을 사다가 밤늦게까지 읽어가며 법적 지분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하기 시작합니다. 며느리인 내가 모든 재산을 받는 것보다는 가족 간에 합리적으로 나누는 게 맞지 않을까. 우리도 4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았고 장모님께 정성을 다했는데 40년 동안 한 가족. 그런데 엄마가 죽어가실 때는 왜 가족이 아니었나요? 저는 그들의 변한 모습을 보며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엄마가 살아계실 때는
각자 효도하자며 완전히 외면하던 사람들이 재산이 나오니까 갑자기 가족이라며 나서는 모습이 구역질 날 정도로 역겨웠습니다. 엄마가 돌아가신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시댁 친척들까지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평소에는 명절에도 얼굴 보기 힘들던 사람들이 갑자기 몰려든 겁니다. 장모님 일로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저희도 마음만은 늘 있었는데. 그런데 상속 문제는 어떻게 처리하실 예정인가요? 조문을 온 것인지 재산 분할 회의를 하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하나, 엄마의 재산이었습니다. 40년 동안 엄마를 한 번도 제대로 찾아뵐 적 없던 사람들이 이제 와서 엄마를 그리워한다며 거짓 눈물을 흘리니 가슴이 미어집니다. 상속 문제로 가족회의가 열렸습니다. 거실에는 영수와 시어머니, 그리고 시어머니가 급히 불러 모은 시댁 친척들까지 옹기종기 모여 있습니다. 마치 재산 분할 회의 같은 분위기입니다. 공기가 탁하고 무겁습니다. 시어머니는 연신 눈물을 흘리며 오스카 수상자급 연기를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장모님께 얼마나 정성을 다했는데 이제 와서 오해하지 말아달라. 우리도 마음만큼은 정말 아팠다고 장모님을 진짜 친어머니처럼 모셨어. 시댁 친척들은 더욱 노골적입니다. 며느리가 모든 재산을 혼자 가져가는 건 말이 안 된다. 비는 물보다 진하다고 최소한 시어머니 몫은 있어야 하는 거 아니야? 40년 동안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저는 그들을 바라보며 온몸에 분노가 치밉니다. 엄마가 병상에서 숨을 헐떡이실 때는 한 번도 무난 인사를 오지 않던 사람들이 재산이 나오니까 갑자기 떼에 지어 몰려든 겁니다. 그들의 더러운 말을 듣고 있던 저는 조용히 일어납니다. 모든 시선이 저에게 칼날처럼 집중됩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또박또박 분명하게 말합니다. 저는 이 사람과 이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방안을 죽음 같은 정적에 빠뜨립니다. 영수는 처음엔 농담으로 받아들이려 하지만 제 눈빛을 보고는 얼굴이 하얘집니다. 미자야, 갑자기 무슨 소리야? 재산 문제는 따로 차근차근 상의하면 되는 거고. 아닙니다. 이건 재산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인간에 대한 문제입니다. 40년 동안 함께 살면서 저는 당신들에게 도대체 뭐였나요?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갑니다. 엄마가 치매에 걸리고 암 판정을 받았을 때 당신들이 한 말 똑똑히 기억해요. 각자 효도하자고 했잖아요. 그때 당신들이 직접 선택한 길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조용해집니다. 저는 40년간 쌓인 분노를 토해냅니다. 그리고 엄마가 병실에서 혼자 죽어가고 있을 때 당신들은 제주도 5성급 호텔에서 골프 치고 스파 받고 있었어요. 그것도 제가 66세의 새벽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해서 병원비 마련하고 있을 때 말입니다. 시어머니가 목을 놓아 울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도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몰라서 그랬어. 지금이라도 우리가 잘해줄게. 제발. 이제라도요. 엄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 뭘 잘해주신다는 거예요? 엄마가 제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혼자 가셨는데 이제 와서 가족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집니다. 40년간 참았던 모든 것이 터져 나옵니다. 저도 한때는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제 부모님께는 한 번도 제대로 효도해드리지 못했어요. 당신들 눈치 보느라, 당신들 부모님만 챙기느라 제 인생을 통째로 바쳤어요. 영수가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미자야, 진정해.
우리가 결혼한 지 40년인데 이런 일로 이혼을 한다는 게 말이 돼? 너 정신 나갔어? 40년입니다. 정말 긴 시간이었어요. 하지만 정작 중요한 순간에 당신들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저는 당신들에게 그냥 공짜로 부려먹는 가정부였구나. 저는 눈물을 훔치며 계속 말합니다. 엄마가 마지막에 하신 말씀 알아요?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는데. 라고 하셨어요. 그 말이 얼마나 슬픈 줄 아세요? 엄마도 어린 시절에는 아버지 품에서 응석 부리던 귀한 딸이었는데 말년에는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짐덩어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 순간 방 안의 모든 사람들이 고개를 숙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말합니다. 더 이상 같은 지붕 아래에서 살 수 없어요. 40년이 완전히 헛되지 않게 법적으로 깨끗하게 정리하고 싶어요. 이혼 절차를 진행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진 겁니다. 영수에게서 다급한 전화가 옵니다. 목소리가 평소와 완전히 달리 떨리고 있습니다. 미자야, 제발 도와줘.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 의식을 잃고 내가 병원 일은 잘 아니까 제발 와줘. 그 순간 제 머릿속에 엄마의 마지막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갑니다. 밤마다 엄마의 차가운 손을 놓지 않았던 그 시간들, 그리고 홀로 떠나보낸 그 새벽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복잡한 마음으로 병원에 갑니다.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시어머니가 누워 계십니다. 몇 달 전만 해도 제주도 리조트에서 환하게 웃으며 칵테일을 들고 있던 분이 이제는 온갖 기계에 둘러싸여 힘없이 누워 계시는 모습입니다. 영수는 제 옆에서 손을 비비며 애원합니다. 미자야, 우리 어머니 좀 부탁해. 내가 간병 일도 잘 알고 간병인도 내가 구해줘.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르겠어. 제발. 하지만 저는 그런 영수를 보며 냉정하게 물어봅니다. 그때는 왜 안 도와줬어요? 왜 우리 엄마가 숨을 헐떡이며 아파하실 때 제주도로 여행을 갔어요? 왜 엄마가 수술비 없어서 죽어가실 때 골프를 쳤어요? 영수는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입니다. 시어머니는 산소 마스크 너머로 희미하게 눈을 뜨며 제 손을 잡으려 합니다. 손이 종이처럼 가볍습니다. 미자야, 우리가 정말 잘못했어. 장모님께 너무 미안해. 그때 우리가 미쳤었나 봐.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합니다. 이분도 결국 누군가의 딸이었을 텐데. 하지만 우리 엄마도 그랬어요. 이번에는 정말 다르다. 제발, 우리를 용서해줘. 영수의 애원하는 목소리지만 저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당신들이 각자 효도하자고 했을 때 그 약속 기억해요? 그 약속을 당신들 스스로 깨뜨렸어요. 그 결과 우리 엄마는 완전히 혼자 떠났어요. 이제 그 약속을 당신들이 직접 지켜보세요. 저는 가방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영수 앞에 내려놓습니다. 저는 더 이상 그 약속에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각자 효도하자고 하셨으니까 이제 정말로 각자 하세요. 영수의 눈에 눈물이 고입니다. 미자야, 정말 돌이킬 수 없는 거야? 40년을. 이렇게 끝내는 거야? 40년 동안 저는 항상 당신들의 선택을 존중했어요. 이번에는 제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그럼에도 저는 간병인 연결과 당분간의 병원비 지원은 약속했습니다. 마지막 인간적인 도리만은 지키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 이후로는 정말로 각자의 길을 가기로 했습니다. 이혼 절차가 모든 끝나고 저는 보증금
2천만 원짜리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습니다. 평수는 10평도 안 되는 정말 작은 공간입니다. 하지만 그 작은 공간이 제게는 세상 어느 궁전보다 소중했습니다. 67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인 공간이었거든요. 첫날 밤 바닥에 요를 깔고 누워 새하얀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정말 조용했습니다. 40년 만에 처음 느끼는 진짜 평화였습니다. 시어머니 아침상 걱정도, 영수 눈치도,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되는 완전한 자유였습니다. 가슴 깊숙한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올라왔습니다. 엄마의 유산 일부로 동네의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미잔의 카페라는 소박한 이름을 붙였습니다. 엄마가 저를 부르던 그 정다운 이름으로요. 카페 한쪽 벽에는 엄마 사진을 걸어 놓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거의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앉아 있어도 서너 명이 고작이었죠. 하지만 조금씩 단골 손님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근처에 사는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와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차 한 잔 서비스도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80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여기 오면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혼자 살아도 외롭지 않은 것 같아요. 마치 딸 집에 온 것처럼.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가슴 깊은 곳에서 뭔가 뜨거운 것이 올라오는 걸 느꼈습니다. 제가 받고 싶었던 따뜻함을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줄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주말에는 동네 도서관에서 봉사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께 책을 읽어드리는 일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큰 보람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할머니들의 눈빛이 그렇게 따뜻할 수가 없었습니다.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어.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립니다. 슬픔이 아니라 희망으로,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들립니다. 저도 이제 누군가에게 소중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으니까요. 영수와 시어머니, 소식은 가끔 들려옵니다. 시어머니는 다행히 회복하셨지만 영수가 혼자서 간병하느라 많이 힘들어한다고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한편이 무거워지지만 그 감정이 예전만큼 저를 휘둘지는 않습니다. 어느 여름 저녁, 저는 한강공원 벤치에 앉아 엄마의 사진을 꺼냈습니다. 석양이 강물에 반사되어 온 세상이 붉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엄마, 이제 저 정말 괜찮아요. 엄마가 받지 못하신 사랑을 제가 다른 분들께 나누어 드리고 있어요. 벤치 옆 작은 화단에는 코스모스가 바람에 하늘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깨달았어요. 진짜 효도는 의무가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거라는 것을. 사랑은 계산이 아니라 진심이라는 것을요. 저는 엄마 사진을 가슴에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나 아내가 아닌 윤미자라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요. 67세에 시작하는 새로운 인생이지만 하루하루가 소중하고 의미 있어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작은 결심을 했습니다. 내일부터 카페에 작은 게시판을 만들어서 따뜻한 말 한마디, 코너를 만들어 보자고요. 혼자 사는 어르신들이 서로에게 힘이 되는 말을 남길 수 있도록 말입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미잔의 카페는 이제 동네 어르신들의 사랑방이 되었습니다. 매일 오시는 단골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계시고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이 찾아와 줍니다. 어느 날 70대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꼭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사장님,
저도 며느리 때문에 50년 동안 고생했어요. 그런데 여기 와서 사장님 얘기 들으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져요.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나도 이제 나를 위해 살아도 되는구나 싶어서요. 그 말을 들으며 저는 깨달았습니다. 제 아픈 경험이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것을,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최근에는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이 모여서 소모임도 만들었습니다. 늦었지만 새로 시작하는 우리들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요. 매주 토요일 오후 서로의 경험을 나누고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입니다. 얼마 전에는 40대 며느리 한 분이 눈물을 흘리며 찾아오셨습니다. 시댁과의 갈등으로 우울증까지 앓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분의 손을 꼭 잡고 말씀드렸습니다. 당신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에요. 당신 자신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그분은 목을 놓아 우셨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자신을 소중한 존재라고 말해줬다며 고마워하셨습니다. 영수는 가끔 안부 문자를 보냅니다. 시어머니는 건강하게 회복하셨고 자신도 많은 걸 깨달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저는 답장하지 않습니다. 이미 끝난 일이고 저는 새로운 인생을 살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열며 생각합니다. 67년을 살아오면서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을 시작하게 되었다는 것을. 늦었지만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이라도 온전히 제 이름으로 살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나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었어. 엄마의 마지막 말씀이 이제는 제 인생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저도 누군가의 소중한 딸이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당신이라면 같은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하셨을까요?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 아닐까요?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누구에게나 새로운 시작은 가능하다는 것을.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진짜 중요한 건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것을요. 오늘도 저는 카페 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시는 모든 분들을 따뜻한 미소로 맞이합니다. 각자의 사연을 안고 찾아오시는 분들에게 따뜻한 차 한 잔과 진심 어린 위로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67세에 시작된 새로운 인생. 이제야 진짜 제 이름으로, 제 의지로 살아가는 인생이 시작되었습니다.